8월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 때문에 전국 학원가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우리 지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시간 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과 현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 할 때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들썩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수강 신청부터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피해는 학부생들이 당하는 피해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동안 대학 안에서 강의를 계속 줄여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의가 줄어드는 사이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 굉장히 곤란해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수강 신청 기간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성능 좋은 PC가 있는 PC방에 가서 몇 초 안에 수강 신청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를 못 듣게 되고요. 네. 그런 방식을 좀 돌파해보고자 몇몇 학생들은 매크로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측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불법 프로그램을 막는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데 비용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었는데 이번에 강사법을 핑계를 대면서 강의를 더 줄였습니다. 네. 강사를 해고하고 강좌 구조조정을 하게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들을 강의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심지어 이제 어떤 대학에서는 4학년이 졸업을 해야 되는 필수 강좌가 있었는데 그게 개설이 안 되는 바람에 아주 애를 먹었었습니다. 강의가 줄었다는 말씀 해주셨고 또 그 밖에도 강사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거나 계획서도 올라오지 않아서 수강 신청이 어렵다 이런 현장 분위기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주제는 강사법이니까 강사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강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네. 우선 대학 안에서 강사들이 받는 대접이라고 하는 게 강사들 스스로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대학의 유령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강의실에 들어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임교원이든 강사든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학습을 하게 되는데 네. 막상 그 강의실 밖을 나오게 되면 마땅히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강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때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식당에서 이렇게 죽치고 앉아서 책을 읽고 있거나 아니면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차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좀 버티고 있다가 다시 강의실에 들어가거나 이런 정도로 학교 안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강사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지점 하나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처우의 핵심인 인건비 문제인데요. 현재 이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임교원과 강사의 인건비 비율이 수입의 비율이 대략 5분의 1에서 10분의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 안에서 동일한 직군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군이 이렇게 큰 차별을 갖고 있는 직군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 교수에 비해서 월급을 5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학 정보 공시 2017년 기준을 보면 알아요. 얼마만큼 처우가 열악한지를 보게 되면 국공립 이 대학에서 지금 종사하는 시간 강사들의 평균 급여가 월 163만 5천 원 정도예요. 사립대학이 118만 5천 원 정도예요. 최저임금은 157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거의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거나 오히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훨씬 낮은 상황이고 이게 지금 박사급 시간 강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기자님, 아까 지금 여기 대변인께서는 사실 서울 지역의 대학에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북 지역 대학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조금 상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수강 신청의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들의 근무 환경이 이 지역은 또 어떤 특이점이 있나요? 대부분의 학과에서 이제 눈에 띈다 할 정도의 지금 부작용이 전라북도에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우리 이제 박사들 풀이 서울만큼 넓지 않고 그 수가 이제 한정됐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이 강사법이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아마 서울에서 폭풍이 지나가면 더 큰 폭풍이 아마 지역에 오지 않을까라고 좀 대학 측에서 두려워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재정이 서울보다 훨씬 부족하고
학력 인구 쇼크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라 그래요. 항상 네. 그 말을 이제 바꿔서 교육부에서 그 혁신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혁신하라는 게 첫 번째 너희들 정원을 줄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의 수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방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다시 그 화살은 그 해고가 가장 쉬운 아마 시간 강사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교협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도내 지역 대학 중에서도 이제 전주대학교가 지금 시간강사 비율을 6.8% 지금 줄였고요. 그다음에 원광대학교가 4.7% 그리고 우석대학교가 2.9% 지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조금 미미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사실 좀 더 크게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사들이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이 강사법 시행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는 당연히 강사법 시행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단은 강사법 2011년경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되기까지 거의 8년 가까이가 지난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발의가 됐고 현재까지 이렇게 시행 유예된 경위와 그 내용 핵심 골자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강사법이 논의된 2011년 전후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대학에서 강사라고 하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 2, 3년 강사 생활을 하면 바로 교수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선 다음부터 이게 강사 직군이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대학들에서도 각종 비정규 교수들을 만들어내면서 그전에 생각했던 교수직, 전임교원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협소해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강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좌절을 하게 되고 2010년에서 이제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강사 직군에 있는 분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시간강사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일종의 사회적 타협을 보자라고 이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2011년에는 강사법을 만들면서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진전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9학점 이상 강의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불리한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9학점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한국 대학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대략 4학점, 4.5학점 정도를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9학점을 맞춰주게 되면 상당히 많은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인 저항이 있었고요. 저항 속에서 4차례 유예가 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이 4차례 유예가 된 것은 강사법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행 유예되다가 어쨌든 지금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골자가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교원 지위가 1977년도 박정희 정권 때 교육법에서 강사를 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강사라고 하는 직위가 네. 굉장히 자의적이고 법률 밖에서 제멋대로 활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회복된 게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갖게 되면 대학 안에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형사체포를 받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교원이 갖고 있는 일정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일단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강사들이 그동안 학기 중에만 강사료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든가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 대부분 받고 있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든가 네. 퇴직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다든가 하는 처우 개선의 방향도 이제 이번 강사법에 담겨 있습니다. 내용만 들어보면 시간 강사분들이 다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될 일 같은데 이 제도 자체가 또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뭐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2년마다 합법적으로 해고할 빌미를 줬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강사법 때문이라기보다는 대학이 강사법을 핑계로 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강의를 줄이고 강사를 해고한 나머지 강의들은 전임교원들이 초과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대학 안에서 연구 실적을 맞춰야 되는 전임교원들이 초과 노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도 강사법을 놓고 지금 강사들이 받고 있는 대접을 놓고 보면 미래에 대해서 아주 암울한 전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본부만 빼놓고는 대학 안에 전임교원, 학생, 대학원생, 강사들까지 전체적으로 좌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대학 본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강사를 줄이는 그 학점을 초빙 교수나 겸임 교수로 지금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교수나 책임 교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요. 실질적으로 시간 강사들에게 부여해야지 될 일종의 고용의 안정이랄지 예. 처우 개선과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대학에서는 쉽고 편하게 그 빈 강좌를 시간 강사 대신 오히려 다른 이름의 초빙이나 겸임 교수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러한 분들을 갖다가 투입해서 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름들이 수십 가지의 대학마다. 이제 이게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뭐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전임 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존의 대학 교수들과 이분지어서 또 다른 리그를 갖다가 오히려 만들게 하고 그 내부에서도 시간 강사와 그렇지 않은 전임과 겸임들이 서로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듣기로는 뭐 일부 학교에서는 강의를 자체를 대형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요구되는 졸업 학점 자체를 축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꼼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저희가 파악해보는 바로는 일단 2010년 이후부터 인터넷 강의, 뭐 플립드 러닝 뭐 이렇게 부르면서 첨단 강의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뭐 그냥 기본적인 인터넷 강의입니다. 그런 강의는 한번 녹화해 놓으면 녹화 비용만 들지 이후로 틀어주면서 이제 학생들이 계속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대학 측에서는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을 많이 도입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강의 들을 거면 뭐 메가 스터디 같은 걸 듣지 못하러 대학에 들어와서 비싼 공납금 내면서 강의를 듣고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의 아주 비도덕적인 고등교육을 망치고 있는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그걸 이번 강사법을 핑계로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비난의 초점을 뭐 대학에 둘 수도 있겠지만 이 교육부에다가 좀 비난의 화살을 좀 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대학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당연히 평가 지표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지표에 따라서 대학들은 이제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못 맞추게 되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 속에 어떠한 게 되어 있는 건요. 훌륭한 대학 혹은 점수를 많이 받는 대학들은 전임 교수의 비율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임 교수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시간의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들 교육부가 대학들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게 이제 강사법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얼마 전에 교육부 그 발표를 놓고 보니까 이제 대학 평가를 하게 될 때 오히려 시간 강사를 갖다가 자르지 않고 유지하는 쪽에 점수를 주겠다고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저는 정말로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이 정말 헤드쿼터라고 하는 교육부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를 지금 그 자리에 앉혀놔도 그런 이야기 저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학 평가라는 게 특히 서울 쪽보다 지방 대학은 정말 대학 평가가 살생부거든요. 네. 지방 대학 살생부라고 해요. 근데 그 교육부가 요구하는 방식은 말은 혁신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정 건전성도 평가를 할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건전하게 경영을 하고 있느냐. 그럼 교님 교육 높으라는데 또 강사들의 그것도 지금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이중구속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 교육부의 고충을 좀 이해해볼 만한데요. 교육부가 이제 따로 욕먹을 짓은 굉장히 많이 해서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이번 문제를 놓고 보면 강사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이유는 그동안 대학들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안 지켜온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인문계열은 25명당 1명 학생 그리고 뭐 의대는 뭐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런 정도의 비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비율을 잘 안 지켜서 전체 30명당 1명꼴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에는 의대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의대는 보통 역으로 학생 1명당 교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대학
병원에 소속돼 있으면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제 의대 교수들을 많이 확충을 해놨고요. 의대 교수 빼고 나면 이게 비율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우리나라가 규정으로 갖고 있는 25명당 1명보다 훨씬 더 적어서 15명당 1명입니다. 이것을 지켜가면서 대학을 운영해 왔었다면 지금 이렇게 강사가 비대해져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정리해보기 위해서 전인교원 확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2018년 이후 올해 사이에는 지금 전인교원은 더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사만 대량 해고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증요법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강사 고용 안정 지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역으로 물어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대학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는 언발의 오줌 누기 방식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만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서도 별로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 사립대학 같은 경우 열악한 이 재정 때문에 그 불안함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네. 이 시기에 그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사학재단, 특히 이제 서울에 몰려 있는 굴지의 사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학재단이 우리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냐라고 하는 자세를 본인들이 설정을 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그 학교들이 악용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임 교원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법을 써서 저는 이제 사학재단이 이런 편법까지 쓸 정도의 수준인가? 그래서 오히려 초빙 교수 그리고 뭐 말도 되지 않는 초빙 강사 대우 교수 뭐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학습의 질, 학문의 질은 저하시키고 자기 장사 속에 눈이 먼 이런 사학재단들을 왜 교육부는 이대로 두고 보고 있는가.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을 올바르게 휘둘러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교육부는 사학재단의 눈치를 보고 그 사학재단의 그 힘에 밀리면서 그런 임시 처방만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암울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뭐 강사의 이야기 시작해서 대학의 이야기, 교육부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사실은 또 학생들이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강사법 시행에 따라서 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수업권 침해지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강의들을 못 듣게 되는데 대학에서 강사 구조조정을 하게 될 때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강의가 줄어들게 되고 아무리 줄어들어도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될 필수 전공 강좌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건 개설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전에 강사가 좀 많았을 때 다양한 학문 영역을 갖고 있던 강사들이 다양한 영역의 강의들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의 학문적인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게 되는 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문 다양성이 붕괴되는 겁니다. 학문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이고요. 또 대학들이 강사를 줄여서 그 강사 직군 전체에 해를 입힐 뿐더러 학생과 전임교원과 대학원생들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왜 대학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학들이 그동안 이제 비용을 많이 거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학 전체 재정의 2% 남짓한 강사료에 거기에 추가 0.몇 % 된다고 그걸 그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까가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대학 측에서는 이것이 강사법을 통해서 강사들이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교원이라고 하면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의 전임교원만이었는데 강사도 교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강사들이 대학 안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 안에 참여시켜달라고 노력도 할 것이고 네. 그런 구조 안에서 대학이 그동안은 밀실 안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자기네들끼리 정해서 쉽게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방식에서 상당히 대학 평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라고 네. 하는 것,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게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행정적 비용 그리고 민주적 비용에 대한 부담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학 비리가 정말 공공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사학 비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시원하게 사학재단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한 예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력 있고 다양하고 젊은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그 결정권 내지는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학 구성원으로 자기매김했을 때 이 사학재단, 특히 이제 찔릴 게 많은 사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자신들만의 왕국에 새로운 어떤 학교의 주인이 다시 그 세워지는 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 지금 이제 대변인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네. 한 가지 더 부연을 하자면은 뭐가 우리 지방대학 특히 전북은 뭐가 다르냐? 학생이 미달 사태가 엄청나게 그렇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시간이 줄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지방대학들은 꾸준히 구조조정을 하고 꾸준히. 네. 오직하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 이야기는 수도권,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대학 자체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이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정말 사립대학들은, 특히 사립대학들은 강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존립의 문제가 먼저 급한 거예요. 2020년이 되면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현재 구조로 봤었을 때 대략 30개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관심들은 중무사 사느냐의 문제에 지금 서 있다고 보는 것이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뭐 대학이 문 닫는다고 할 때 이 문제는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경제가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순서대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갔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느꼈겠지만 50명, 60명씩 한 반에 모여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원 수는 그대로 두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정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대학은 OECD 평균을 훨씬 능가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학령인구 감소를 통해서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OECD 평균 정도 수준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고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고, 그래서 지방대학들이 갖고 있는 위기감을 좀 해소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강사법 같은 사소한 문제에 아주 큰 공공성, 연구와 교육의 공공성을 망치는 일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얽힌 난제다 보니까 조금 토론도 굉장히 난상 토론이 돼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강사법 뭐뭐다 이렇게 한 줄 총평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법은 지렛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연구와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지렛대로서 강사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와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지렛대가 강사법이다. 강사법, 우리 처참한 교육 현실을 바라보는 거울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법,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또 다른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달빵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전주의 한 여인숙의 화재로 노인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들이 사는 곳이 한 달치 숙박료를 내고 투숙하는 이른바 달빵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폐재를 수거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 기본적인 안전장치나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는 이 달빵이라는 공간이 우리 시대의 노인 빈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